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잠시 쉬어가세요. 런던의 심리상담실 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평소에 괜찮은 척, 웃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책이 건네는 한마디가 조용히 여러분의 등을 토닥여 줄지도 모르겠어요. 상담실의 조그만 공간처럼 이 책의 페이지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 문장 사이에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도 쉴 수 없는 여성. 완벽하지 않은 사람만이 성장한다. 상담실 오픈 시간은 오전 9시. 그런데 간혹 오늘처럼 8시에 특별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오픈 1시간 전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다. 8시. 상담실에 도착하자 벌써부터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는 내담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엄청 바쁜 분인가 보네. 나는 이런 생각과 함께 문을 열어 그녀를 맞이한 다음 커피 한 잔을 내려주었다. 반듯하게 다려진 고급스러운 모란디 계열의 복장. 과하지 않게 혈색을 살린 적당한 메이크업. 한눈에 봐도 장기간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균형 잡힌 몸매까지. 내담자의 용모는 그야말로 세련된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다. 자기관리도 잘하시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그녀를 분석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또 다른 문제였다. 겉모습은 우리가 외부에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은 대체로 디테일의 끝판왕을 들이다. 나 또한 디테일의 끝판왕들이다. 나 또한 그녀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담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른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는 소소한 동작,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불안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 그녀의 불안 지수는 무려 18점이나 나왔다. 불안도 테스트의 총점이 21점인 것을 고려하면 정갈해 보였던 내담자의 불안은 이미 폭발 직전 단계까지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실제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에 증상이 더 심해져 수면제를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평소에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나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보며 반문했다. 휴식이요? 회사와 집에서 허락해주질 않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어요?
물론 저 스스로도 쉬는 걸 허락하지 않지만요. 나는 다시 물었다. 어쩐지 계속 회사 업무와 집안일을 걱정하느라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셨군요. 다른 사람들은 내담자님을 슈퍼우먼쯤으로 여기겠어요. 그러면 허락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들여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 쉬지 못하게 막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본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식구들인가요?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혼자서만 고군분투한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든 최고가 돼야 한다고 여기는 편인가요? 그녀가 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란 무엇인가요? 제겐 최고가 되기 위해 불안에 시달리는 내담자의 모습만 보이는데요. 저와 상담하는 이 시간조차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계시는 걸 보니 스케줄표가 내담자님의 인생을 매일 통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스케줄표에 작성된 첫 번째 일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맞춰야 겨우 한숨 돌리죠.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로 그녀는 아빠의 역할까지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 단 1분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컸지만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며 자기 최면을 걸었다. 그녀의 스케줄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빼곡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7시에 두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인 다음 등교시킨다. 낮에는 투자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종일 회의와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픽업하고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의 공부와 숙제를 지도한다. 이렇게만 해도 벌써 10시가 훌쩍 넘지만 그 뒤로도 그날의 업무 상황을 복기하고 업무 메일을 회신하다가 12시가 넘어야 겨우 휴식을 취한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이들 양육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다만 본인에게 너무 가혹하단 게 문제죠. 제 생각에 지난 3년간 울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쌓이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불안이 돼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해서 과연 즐거운가 하는 문제인데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지금 제 앞에 앉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안 그런가요? 완벽주의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완벽주의자들은 주로 5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고, 둘째, 남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완벽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거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닥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넷째,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며 요구와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5번째,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완벽주의는 자기 구속과 거의 동일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것은 물론 결과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짙을수록 불안 지수도 높아진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비판과 좌절에도 진한 노력이 수포가 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완벽주의를 고치려면 자신을 재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진짜 원흉은 사실 자기를 불신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취업의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일반적으로 극도의 자기관리를 수반한다. 완벽이란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관리는 장기적인 발전과 단기적인 욕망의 투쟁 사이에서 생성된 것인 만큼 맹목적인 자기관리는 결코 이성적이라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반면 자기관리가 가능한 사람들은 중장기 목표에 중점을 둔다. 맹목적인 자기관리는 언제나 미래를 대비해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삶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순간을 안심하고 즐기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불안도 더 커진다. 사례 속 내담자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만큼 더 큰 불안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며 극도의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면 자신에게 특히나 혹독하게 굴고 자기 비하나 자기 배척에 빠지기 쉽다. 내게 상담하러 온 내담자도 이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했다.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만큼 관리되지 않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내담자의 삶은 꽉 조여진 나사처럼 숨 쉴 틈조차 없었다. 나의 분석을 경청한 그녀는 속상한 듯 말했다. 그런데 새로운 걸 시도할 여유가 정말 없는걸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 최소한 15분 동안은 본인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온전한 나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 본인의 노력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몸매, 직업, 자녀, 교육 등 다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불안을 가중할 뿐이거든요.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책임지고 다시 시작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훨씬 편해질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원동력의 샘물이 말라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상담 치료가 끝날 때쯤 그녀의 긴장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그녀는 명상을 시작했다. 물론 처음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할수록 점차 이를 유지할 내력이 생겼다. 또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검하도록 독려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엄마인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무려 5일의 장기 휴가를 신청해 그동안 가장 가보고 싶었던 해변에서 경치를 즐겼다. 물론 그 5일 동안 엄마한테 맡긴 자녀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바닷가에 앉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해방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완벽한 사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혹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당신이 완벽하게 세운 벽은 스스로 부수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느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해야 불안이 사라지는 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부러 실수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방에 있는 물건이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옷을 일부러 의자에 아무렇게나 툭 걸쳐 놔보세요. 아니면 제때 알려준다는 전제하에 친한 친구와의 약속에 10분 정도 늦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당신 한 명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일할 때 중요하고 급한 일의 순서를 분명히 구분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안을 전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 앞에서는 자신마저도 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현재 당신의 능력과 기분에 따라 다른 태도로 각기 다른 일들을 다루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인지 부분에서는 흑백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기왕 할 거면 무조건 최고로 잘해야 한다와 같이 사람을 진작시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무력함만 심어줄 뿐이죠. 작은 성과에도 큰 환호를 보낼 줄 아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자신을 독려하고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 사례의 내담자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죠. 혹시 실수를 저질러도 그 뒤에는 이미 멋지게 해낸 일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조용히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일깨우고 독려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최고의 효율을 위해 질주하는 남성. 효율이라는 말로 자신을 올가매지 마라. 내가 소속된 상담실은 런던에서도 상담비가 비싼 센터 중 하나로 유명한 투자은행과 하이테크 기업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 사원들의 심리 상담을 지정한 곳이다. 이런 환경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매일 만났다. 그리고 오늘의 내담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얼핏 30 정도로 보이는 그는 혹여나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라도 삐져나올세라 가지런히 빗어넘기고 잘 단련된 몸에 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전형적인 엘리트 직장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게 아닌가? 박사님,
상담을 10분만 일찍 끝내줄 수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늦을까봐 걱정돼서요. 오늘 박사님과 상담하려고 새벽 조깅도 뺐다니까요. 제게 40분이나 할애해 주시다니 대단한 영광인데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농담 삼아 답하며 궁금한 점을 물었다. 그럼 오늘 상담도 빨리 감기 모드로 진행하길 바라시나요? 불안해 보이셔서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제가 불안해서 찾아온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 바빠서 불안할 틈도 없을 정도라니까요. 제 증상 좀 빨리 치료해 주세요. 상담 한두 번 받으면 되겠습니까? 불안 증상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으면서 또 불안 때문에 상담 횟수를 8회에서 2회로 줄이자는 말씀이시네요. 자신에 대한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근데 정말 인내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 회사 관리직 중에 유일한 중국인이에요. 완벽하게 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이 불안 증세가 저를 귀찮게만 안 했어도 심리상담 같은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남성은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노력만 하면 뭐든 최고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최고만이 가질 만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게 제 인생의 신조였죠. 저는 어릴 때부터 최고로 손꼽히는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영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어요. 지금 제가 받는 급여도 또래 중에선 가장 많고요.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라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이기는 인생에 대한 대가는 생각해 보셨나요?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대가가 따르죠. 불안도 일종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오랫동안 불안해야 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나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이 질문은 그가 그린 인생의 청사진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듯 한참 뜸을 들이며 고심하더니 내게 되물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알고 있어요. 인생의 최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틀렸던 건가요? 이기고 싶다는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인생의 승자 혹은 패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승패는 결과일 뿐이잖아요. 결과를 얻기 이전에 우리는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인생은 영화가 아니라서 당연히 빨리 감기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빨리 불안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시지만 치유 과정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감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더욱이 승패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깊은 생각에 잠긴 그를 보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할 노력으로 인생길을 걸어오셨을 거라는 짐작이 가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최고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분명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당연히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죠. 노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최고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가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에게 최고의 기준은요?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건가요? 최고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가 대답을 찾으려 고심했다.
아마도 남들의 평가? 그러면 그들이 내담자님의 불안을 책임질 수 있나요? 내담자님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최고라는 단어는 비교의 의미를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를 이루려 노력할수록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자기 부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스스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실패의 여지가 없다. 착오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패나 통제력 상실도 인생의 일부임을 알아야만 한다.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실패나 좌절은 더 나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국 심리학회가 2012년 제안한 외상후 성장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오히려 자극을 받는다. 사지에 몰렸을 때 생존하기 위해 발동한 동기가 내면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풍부한 성장 경험이 다음 좌절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 계속 승자가 될 필요도 없다. 인생은 시합이 아니라 성장의 경험을 하나씩 쌓아만 되는 견고한 보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담이 진행되던 날 그가 주도적으로 내게 물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제 감정을 책임지기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방법을 알려주실래요? 역시 효율의 달인답게 시간을 알차게 쓰시네요. 방법을 말씀드릴 순 있지만 지름길은 아니랍니다. 우선 새벽 조깅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조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조깅과 제 감정이 무슨 상관이죠?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답을 이어갔다. 조깅을 시작한 지는 5년이 됐어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빅토리아 공원에서 5km를 뛰고 샤워한 다음 출근해요. 그럼 지난 5년 동안 계절의 변화에 주목한 적은 있었나요? 새싹이 푸르푸르 돋고 꽃이 활짝 피는 걸 눈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마다 공원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5km의 목표를 완성하고 나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5km라는 목표만 생각했죠. 맞아요. 결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주변 경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진정한 삶의 경험도 부족해지죠. 인생은 답안지가 아니라서 정답이 없죠. 대신 종점에 도달하기 전에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진짜 자기 인생의 트랙에서 뛸 수 있어요. 불안은 우리의 내면이 자신에게 엑셀을 너무 세게 밟고 있으니 가끔 브레이크도 밟아야 해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만약 불안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게 되고요. 말을 마친 나의 시선이 창끝에 걸렸다. 때마침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그도 내 시선을 느낀 것 같았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승리를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맞나요? 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다양한 삶을 경험하려 노력하며 최대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요. 오늘은 제가 일하면서 느낀 점을 나눠볼까 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상담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인생의 승자들을 여러 만나봤답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인식의 패턴은 이랬어요.
무조건 노력할 목표를 찾아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하죠. 부정적인 감정이나 가라앉는 기분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나 마찬가지죠. 운동과 일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인생도 통제할 수 있고 행복에도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과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 화려한 명품을 걸치는 것쯤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외부의 인정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내면의 평화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담자는 8번의 상담 치료를 끝까지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런 피드백을 주었다. 심리상담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었네요. 덕분에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삶에 더욱 밀착된 인생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동문회도 참가했다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모임이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문회에서 여자 후배 한 명을 알게 됐어요. 큰맘 먹고 연락처도 달라고 했고요.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할 생각인데 너무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의 인지치료 요법 중 하나인데 빠르게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긴장이 되면 일단 10초 정도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 그리고 10초간 호흡을 멈췄다가 10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는 거예요. 이런 호흡 골든 트라이앵글을 10회 반복하면 대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돼서 평소 감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데이트는 즐거워야겠죠? 지금의 즐거움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앞으로 불안이 삶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담은 이렇게 종료됐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공유할까 한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아니다. 인생에는 더 많은 즐거움이 담겨 있는데 이기고 싶다는 마음에만 매몰되면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될 것이다. 결과를 뛰어넘고 과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더 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불안을 개선하고 싶다면 감정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일단 불안한 상태를 인정한 다음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를 내면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숨막히는 효율로 자신을 얽매지 마세요. 매일 최소 15분은 자신의 감정과 대화하고 연결하는 데 할애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땠지? 어떤 경험을 했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이 경험한 세부적인 내용과 과정이니 작은 실수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긴장될 때는 호흡 골든 트라이앵글법을 몇 차례 반복해 보세요. 건강 염려증으로 매일이 불안한 남성. 사라지지 않는 불안 때문에 몸은 비명을 지른다. 어느 평일 아침 그날의 첫 번째 내담자가 상담실로 들어섰다. 첫눈에 위험이 넘치는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반면 그의 내면은 극도로 절제된 듯
관계자의 접근 금지가 연상되는 냉철함이 물씬 풍겼다.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분인 것 같은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자신을 한국계 영국인으로 헤지펀드 회사의 CTO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그였기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스스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건가요? 병원을 죽을 만큼 싫어하는 제가 27개의 과의 전문 의료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들은 제 몸에서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곧 목숨이 끊어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정신과 의사가 박사님을 찾아가 보라더군요. 아, 건강염려증에 걸린 분이었구나. 건강염려증은 질병불안장애, 질병망상증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흔히 보기 어려운 불안 증상이다. 환자는 자신이 진단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것으로 생각해 반복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병원에서 신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도 건강에 대한 걱정을 지우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의 내담자도 27개 과를 전전하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본 것이다. 언제부터 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하셨나요? 한 6개월 전쯤이요.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제가 창립한 회사가 막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자칫 작은 실수라도 범할까봐 업무적으로도 일상에서도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었죠. 어느 날부터 기침만 해도 폐암이 연상되고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자 피부암에 걸린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한 번은 두통이 있었는데 뇌종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들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실제 병에 걸린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병인 거죠. 확실히 병에 걸리신 게 맞네요.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긴장과 두려움을 함께 대면해보죠. 제가 불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는 이런 결론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사람마다 불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불안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처럼 심각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 전에도 불안감이 있었나요? 오늘 이렇게 상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감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생겼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안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저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 사는 삶에 늘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일상 같은 것이었거든요. 제 부모님은 한국인 이민 1세대예요. 처음 영국에 정착했을 때 제 누이가 10살, 저는 8살이었고요. 부모님은 소통이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세요. 그동안 제 누이가 저를 돌봐주었고요. 지금도 식구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서로 감정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저도 제 누이도 부모님이 이를 악물고 버텨오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 부족이라는 방증 아닌가요? 저는 노력은 안 하면서 불만만 일삼는 사람은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졸업하자마자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립했죠. 그런데 식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반대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회사가 자리를 잡아 받아들이셨지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심으로 상장에 성공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가족들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불안 때문에 상담실에 찾아온 본인에게 실망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불안한 건 내가 유약하고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또박또박 말했다. 너무 노력하다 보니 불안이 생긴 거예요. 본인에게 허용한 실수 허용치가 너무 낮아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에 대해 걱정하는 거고요. 자신에 대한 모든 자부심, 자아가치, 부모님의 기대치까지 모두 그 프로젝트에 걸고 있다 보니 불안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저의 자아가치를 상장 성공에 걸고 있다고요? 네, 지금 부족한 건 자아 비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포용과 배려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체화 장애가 나타난 거죠. 1차 상담을 마치면서 그에게 말했다. 어쩌면 지금 본인에게 실망하고 부끄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내담자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한 걸음을 떼었다는 의미이니까요. 나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들, 그리고 그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 지엽적인 내용을 조합하여 그의 성장 지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과거 경험이 그의 관성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이 관성적 사고가 그를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담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의 성장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온 식구들이 성적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알려주었다. 또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는 식구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커다란 압박감에 시달렸고 자칫 시험을 망치는 날에는 가혹할 만큼 자신을 비난했다. 그런 그가 회사를 설립한 것은 처음으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는 그였기에 자기 감정에 대한 공감은 부족했다. 이 때문에 그의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억눌리고 잊혔다. 심리학에서 감정은 억누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감정은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찾아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면 결국 몸이 대신 비명을 지른다. 혹시 인생에 대한 본인의 실수 허용치가 아주 낮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후속 상담에서 던진 나의 질문에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다. 실수 허용치요? 네, 실수 허용치요. 실수 허용이란 심리학적으로 불확실성, 불례성 증후군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심리학 분야에서는 2009년에 학계의 인정을 받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에요. 세상은 매일 변화하는 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무작정 확실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울감과 불안감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최근 심리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 말씀은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결과란 절대 실패 없이 무조건 성공해서 영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것 단 하나고요.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시니 심리학 역시 빨리 배우시네요. 나는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맞아요. 내담자님은 인생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죠. 다만 목표로 향하는 길, 단 하나밖에 다른 여지는 없는 거죠. 내담자님의 내면은 여전히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며 속으로 가족의 자랑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던 8살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하물며 가족과 터놓고 대화해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가족들이 내담자님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미 훌륭하시지만 사람은 실수를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수해야 실수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런 자신을 수용하는 인생의 실수 허용치도 높아져요. 만에 하나 이번에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잘 해내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태 가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초심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겠지만 이제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실망해도 지켜보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테니까요. 아니면 불안감에 앞으로도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가족들의 실망을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다음 회차 상담에서 그가 내게 말했다. 식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더군요. 부모님은 예전부터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회사의 상장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가족의 자랑이 되겠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지 말고 그저 제가 즐거우면 그만이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저라는 존재 자체가 두 분에게는 세상 최고의 보물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본인에게 하셔야죠. 자신을 돕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귀담아 들으신 거고요.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의 내면을 더 잘 챙겨주면서 더 넓은 세상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세례를 받고 나면 더 강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태도로 자신에게 공감하게 될 거예요. 대인관계도 자연스레 한층 더 친밀해질 테고요. 그렇게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성장하실 거예요. 물론 사랑의 방패가 언제나 지켜줄 테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했을 때의 느낌을 싫어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실수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실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실수의 가장 큰 의미는 실수의 대가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스킬을 획득했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계속 자신을 비판하면 어느새 우울증과 감정 소모의 함정에 빠져 마음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 당신은 실수를 대할 때 실수에 잡아먹히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툭툭 털고 일어나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려운 결정이지만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실패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실패는 성장의 소중한 기회랍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듯
실패에 대한 정의도 모두 다르기 마련이죠. 이들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그 순간 자신을 용서하는 비밀의 상자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임무와 목표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면 집중력도 한층 향상되고 평정심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를 바라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실 실수를 바로 멈출 수 있는 것도 성공의 일종이랍니다. 내면의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좌절할 때마다 나는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지식의 폭과 깊이를 계속 넓혀나가고 싶어. 또는 삶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모든 실수를 반성하며 실수로부터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대해.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인생은 통제할 수 없지만 배우려는 태도가 있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